이 제목은 자유우파 태극기 운동의 수학 분석 그리고 비전 및 대안기였습니다. 수학이라 하는 말 혹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수학 분석. 들어보셨죠? 기획실에 근무하거나 기획실이 아니래도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그 수학 분석 한번 해갖고 듣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학 분석. 영어에 초자만 딴 겁니다. 수학. strength. strength. 장점. 그 다음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threat. 네 가지. 어떤 일이나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시간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좌파들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 거 몇 달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고 이제 완전히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도 더 많이 내고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애국심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졌는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석이 없어. 모략이 없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이거는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군중이죠, 군중. 군중이 30년, 70년 훈련받은 군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적과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졌는가 한번 철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 4.15 총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4.15를 통해서 소망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첫째로 우파, 보수 정당 정치인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충격을 넘어서 멘붕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4.15 총선은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권에만 기대해서 대통령 하나 뽑아주고 좋은 정치인 뽑아주면은 그래서 홍길동 방망이 뚝딱 두드리면은 정의 나와라, 공정 나와라, 일자리 나와라 다 될 줄 알고 정치인들에게 다 맡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을 패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기대를 한다면 이거는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주고 기대하는 것. 바로 국민들의 책임. 그런데 그 이후로 네 번의 선거가 치워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두 번. 어떻게 됐습니까? 4대 빵. 4대 꽝이에요. 한국과 일본 특별히 축구 경기를 하면은 굉장히 텐션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데 실제 전적은 우리가 조금 앞서지만은 그러나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한국이 역대 전적에 그래도 월등하게 위인데 계속해서 내리 네 번을 졌다 하면요. 그리고 또다시 모이기만 선수만 뽑아주면 우리는 이기겠다. 이런 감독과 이런 선수들을 계속 응원해 준다면 그 나라 망해야죠. 축구 망해야죠. 여러분 지금 보수 우파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이나 졌는데 그냥 모아주면 왜 졌는지 분석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 선수만 뽑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요번에 하다가 네 번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건 보수 정치인들, 보수 정당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시민들에게도 충격이 아니라 멘붕 이렇게
멘붕에 빠진 대한민국의 이 상태를 그대로 보고 둘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래, 뭐가 위기인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약점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자, 그 전에 이 장점. 장점은 뭐 쉬운 것, 여러분들이 되게 공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운동의 장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예, 자발적이고 진정적인 운동. 두 번째. 예,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 많이 썼죠. 옛날에 맨날 운동권에 있는 사람만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라 우리 보수 중에도 보수는 주로 뒤에 빠져 있는 게 보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요 보수들이 직접 이렇게 어느 나라 누가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3년 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증가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이것의 반대로 또 분산도 됐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광장으로 모였잖아요. 광장을 우리가 다 빼앗겼었는데 광장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자유우파 세력이 보수 애국 세력들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일곱 예,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한 목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보수도 한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우리는 정치권에만 인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태극기 운동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두 군데 집회를 갔는데 보니까 심지어는 노사모에 있던 청년들 아니면 좌빨에 있던 청년들이 나와서 블랙 우리 부정선거 시위를 주도하고 어제 끝난 다음에 단체장들 모임을 보니까 어떻게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이거는 새로운 리더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겁니다. 정치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한 번씩 리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리더는 이렇게 평상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수많은 인재와 리더들이 출연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 조국이 너무나 절박하고 정말 한국 기다라는가 이럴 정도니까 해외 교포들은요 태극기만 들어도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저는 30년 이상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조국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와서 방을 얻어갖고 3개월, 6개월 하숙하면서 태극기 운동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이 오셨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막 전국에 방송이 되니까 지금은 이 해외 교포들도 태극기 운동에 우리 운동에 자유우파 운동에 참여를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촛불 세력 아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얼마 모였다를 얘네들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찍는 거는 멀리서 이렇게 희미하게 찍고 보수들 모인 거는 부분적으로 찍어. 전체 찍으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그 사진 딱 보면 알잖아요. 이런 촛불 세력을 숫자적으로 능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광화문 광장. 이 어느 나라라 광장은 좌파들의 목적 달성의 장소입니다. 투쟁을 하고 노동, 교육, 인권 여러 가지를 하는 좌파들의 광장이었는데 이제는 광화문 광장을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세력이 점령을 했고 이제 이름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썼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이승만 광장. 이제 광장 이름까지 바꾸고 우리가 점령했어요. 그리고 9번째
네, 저는 유튜버 처음 생길 때 이게 뭐 되겠는가 했는데 제가 싸이에 빠져갖고 뭐 한국 목사님이 그 싸이 그거 뭐다 하면서 하는데 저도 복잡한 거 말고 할 일과 어떻게 세상에 확산되는가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5억 인구 중에 36억 이상이 봤다면은요, 이건 단군 이래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싸이의 기적. 그거를 바로 유튜브가 이뤄냈는데, 이거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거 유튜버들의 힘 때문에 바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외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의 이 눈부신 활약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튜버들 죽이려고 하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돈 최고 많이 버는 게 안정권인 게 나왔잖아요. 세계에서 1위예요. 뭐 딱지 붙이니까 채팅을 통해서 거기다 후원금 해주는 건 그건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좀 너무 나가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1등. 수억의 돈을 그거 모으더라고요. 채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언론의 관심과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장점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굉장한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잘하도록 이것을 어떻게 더 심화하고 확대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전체적인 모임의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도 이제는 좀 더 전술 전략적으로 혼자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국민노조가 생겼잖아요. 유튜버들 모여서 유튜버들 방송 노조하면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의 노조가 되는 거예요. 노조가 하나 제대로 되면요. 시시한 정당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지금 그 국민노조 저는 잘 되기를 바라며 초창기에 저도 한 2년 동안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단점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시정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술 전략의 부재. 전술 전략의 부재.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전술 전략이 없으면은요, 100만이 모이건 1000만이 모이건 이건 분중밖에 안 되는데 전술 전략이 없는데 아니 태극기 운동 나오면요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60만 군인이 있는데 전부 다 나와서 보병만 해라. 전부 다 나와서 공병만 해라 하면 그 군인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헌병대 역할, 어떤 사람은 통신부, 어떤 사람은 지휘부, 어떤 사람은 행정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무조건 애국산장 아스팔트만 나와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바꿔야죠. 집중적으로 잘못된 게 바로 전술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전술 전략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승리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전술 전략의 부재.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통합된 지도력과 조직의 실패. 컨트롤 타워.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 자유 태극기 운동에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만 통합이 안 된다 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또 저번에 이 부정선거 집회를 돈통을 들러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름만 아시기 뭐 여기서 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보수 자유 우파의 지도자 딸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냥 모임 하나 정도 된다는 거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지도, 여러분의 지도자로 모실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첫째로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고 그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태극기 운동 이후에 생긴 단체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잔잔해지면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된 단체가 아닙니다. 정부에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컴퓨터에 두드려봐서 그 단체와 그 지도자가 한 일의 업적이 컴퓨터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이건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장례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참모진의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낼 수 있지만 이 좌빨들은요.
컨트롤 타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위에는 작업을 같이 하는 혁명 동지겠지만은 나만의 컨트롤 타워는 따로 있습니다. 왜 청와대의 주사파 이 대학생 그 좌빨들이 13명, 14명이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백낙청을 비롯한 좌빨들의 원로 그룹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교조와 민노총과 언론노조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이 사람들은 자기네 역할을 세분화해서 역할 감당을 하고 큰 그림은요 어른들이 큰 그림을 정해줍니다. 근데 우리 보수는 뭐 원로 그룹들은 많은데 과거 자랑하는 거 뭐 나오면 말 어떤 분은 3분 시간 드리면 20분 하려고 그래갖고 막 강제로 강퇴를 시키고 하는데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요 광장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더 더 테이블 주중에 그런 모든 전략 전술이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나오고 어떤 거는 광장을 통해서 어떤 거는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전략 전술대로 나와서 컨트롤 타워가 다 일을 분산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익혀봤자 큰 보수단체 아니면 보수의 정당이 모든 걸 다 해주리라 기대하고 응원을 했지만 여러분 두 번의 선거에 홍준표 씨나 황교안 씨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10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유우파 세력을 인정이나 했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오히려 반대하고 나라를 이 지경 만든 놈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3년 동안 지켰던 애국 시민들을 포용하는 데는 그만한 포용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도 조직도 실패를 했죠. 세 번째는 강력한 비전 제시와 철학 이념의 부재입니다. 강력한 여러분 지금 열린우리당 때 그렇게 열린우리당만 아니면 다 찍어주겠다 했는데 지금 문재인은요 그거가 비교가 안 돼요. 열린우리당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정말 누구를 시켜도 대통령 저거보다 잘할 거야 하는 그럴 정도의 뭐 부정선거를 통해 지었다 핑계대지 마세요. 이의야를 막론하고 지금 좌빨로 돌아섰던 것 가장 결정적인 게 직접 선거에 지난번에 문재인하고 자기네 직업의 1순위인 젊은이들에게 과연 어떤 정책을 내걸어야 우리 정당을 지지하고 관심을 가질까? 그 정도면요. 현 정권에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정책과 비전을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미래통합당 그런 당 이름으로 지금 3번, 4번 졌는데 이름을 3번 바꿨어요. 이번에 뭘로 바꿀지 또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의 이념이 뭔지 철학이 뭔지 무슨 대안이 있는지 여러분 그들이 선거 유세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기기를 안 되라고 고사지내는 시민아 또 한 가지 4번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지난 2번의 선거에 제가 먼저 언급했듯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괴리 여러분 보수는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좌빨들 보세요. 좌빨들이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열심히 태극기 운동했더니 어느 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남이 이 태극기 운동에 박숟가락 갖고 달려들으면서 지네 정당 행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놈들이. 보셨죠? 참 기가 막혀서 좌빨들은요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짓들 안 좌빨들은요 정당 이름 다 내려놓고요 거기 와서 그냥 앉아서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냥 물에 타면 되는데 이놈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 정당 지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게 플러스가 되는가 안 되는가도 메시지도 안 정해주니까 각 단체들이 이수진 장군 동상에 모여서 멀찌감치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아니 이래갖고 적과의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정치권과 우리 시민사회가 왜 따로 놀아야 됩니까? 선거할 때만 꿈뻑꿈뻑 뭐 별짓거리다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는데 왜 같이 못 갑니까?
태극기 세력이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마음대로 능멸하고 갖고 놀고 또 버리고 하지 못하는 우리도 힘있는 시민단체라고 역량을 키워서 여덟석 얻으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커서 저놈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단판을 몇 번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단체가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이역만 당해먹고 폐기처분 당합니다. 정치 세력화는 정당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단체들이 좀 데모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단체로 역량을 강화하면은요, 어느 놈들도 심지어는 좌빨들도 무시하지를 못해요. 그런 단체.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데모하는 단체에만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능멸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문제는 꼭 전지전능하신 한 명의 슈퍼스타를 찾고 나머지 알고 보면 도끼 개끼인데 나머지 다 죽여요. 그게 바로 우리 보수의 아주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좌빨들은요, 이거를 수십 년 전에 깨달았어요. 아, 지금은 시대가 한 명의 슈퍼스타를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 또 1등이 아니라도 2등도 되고 3등도 되고, 노무현은 그때 4위, 5위였는데 대통령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반드시 최고에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들의 승리인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김영삼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키우지 않고 글만 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 패잔병들만 남죠. 지금도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되게? 좌빨들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이재명이 나올지 갑자기 숨어있던 최문순이 나올지 어느 놈이 나올지 몰라. 근데 그 놈들이 1위, 3위 안에 드는 놈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얘네는요,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뭉쳐놓고 아주 막 떼거리로 달라붙는데 우리는 떼거리 다 죽이고 하나만.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 모으려면 시간 몇 년 걸리고 몇 년 걸리고 황교안 실패하고 누구 실패하고 누구 실패.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도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으로 갑시다. 혼자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저는 어느 누구도 다음서부터는 누구 저는 그런 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화되지 않은 집회 슬로건으로 중도 청년층 실패했습니다. 진화되지 않은. 여러분 지금도 집회를 하고 사회자가 박근혜 탄핵 이전서부터 동일한 문구로 하는 걸 막 식상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태극기 하면서 지나갔더니 어떤 노인네가 아니 나도 광화문에 대화문 앞에 그렇게 오래 나갔는데 아직도 그 문구를 가지고 행진을 합니까? 막 노인네들이 화가 나요. 내가 그래서 안 나간다고. 창피해야 거예요. 물론 억울하죠. 근데 3년 전에 또 문구와 지금까지 그것을 안 이루어졌다면요. 이거 사람들 관심 없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단어. 지금 이명웅 같은 경우 제가 이명웅을 뜨기 전서부터 2년 전서부터 좋아했거든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고 정말 맛깔지게 노래하는데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광고 대박이 광고료만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을 하나 촬영하는데 터키 별거를 다 하는데 그 광고 문구 하나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그 문구 언어 선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나라를 뒤집겠다고 빼앗긴 적에게 국민 운동으로 하겠다면요. 어떤 문구가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그게 사람들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고 할까를요. 이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제 젊은이들에게 뭐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요. 우리가 죽었다 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 와서 또 감 나오라 콩 나오라 폼 잡는 단체 장도 있더라고요. 정말 열받아갖고. 그냥 우리는 박사 위에 박사가 요즘에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사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요? 박사. 나이 자신 분들은요. 박사 되려고 하지 말고 밥사 되세요. 밥사.
젊은이들 지금 하면은요, 걔네도 대통령이 시켜줘도 다 할 만한 애들. 무슨 그게 40세가 무슨 청년입니까? 지난번에 김영삼 기자 어디 갔더니 자기가 58년생인데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60 넘은 환갑, 진갑 넘은 사람이 이 층층시야 원로 그룹에 갇혀서 자기 의견 한번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나라 이대로 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되지 않은, 이제는 좀 진화된 슬로건으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고, 특별히 청년층과 중도층이 사실은 말이 그렇지 중도층 아닙니다. 사람들은 되게 보수예요. 근데 너무나 보수 꼴통 짓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식상해서 그러는 거지, 그들은 계기가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극기 여기 떠들어도요 10만도 안 돼요. 카톡 별거 다 돌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카톡 내용은요 4,900만은 안 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성 있게 운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7번, 젊은 일꾼 양성 및 인재 발굴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도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봤죠. 여자애 하나, 파주 출신의 신보란가? 사람 요런 맹랑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키워주면은 어느 날 최고위원 됐다고 그래요. 또 나라를 평균하려고 그래요. 이준석, 정말 요런, 그냥 특수분과에 의견 하나 들어줄 정도 되지만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를 경륜해서 우리의 어른될 권리를 우리 주면은 안 되고, 그 친사람들 문제. 선거 때 청년 지도층이다 해서 그 분과 하나 정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최고 지도급의 반열에 그들을 세우면 나를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는요, 공천에만 한 번씩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지금 여기서 인재 키우기 위해서 우리 손혁수 대표님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중에 젊은 인재만 인재가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 70대 정치의 천연병이지만, 천연병이라도 실력을 가지고 애국심 가지고 하면 그 인재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냥 공천 하나 받으면 인재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사회를 통해서 오랜 시간과 경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리더로 돼야지, 어떻게 줄 잘 잘못 쪄갖고 줄 잘 서서 공천 한번 잘을 받아갖고 인재가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프스의 신화 쓰는 거예요. 선거 때만 인재발, 무슨 인재발굴입니까? 평상시 인재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아니 70대 3선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대뼈 따위 같은 전략은 누가 세웁니까? 미국은요 98세 상원의원도 해요. 실력이 있으면 그런 분의 경륜을 들어야죠. 젊은 것들만 많으면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겠어요. 3선 아니라 5선을 해도요,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키울 사람은 배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좌빨들 따라서 해갖고 그런 파퓰리즘을 왜 따라합니까? 우리는 하더라도 이거 인기 투표 나오고 국회 경력 딱 보고 그 사람 봐갖고 7선 8선이라도 계속 경륜을 펼쳐주십시오. 해야죠. 왜 그 사람들 나와서 못하게 합니까? 젊은 일꾼 양성 및 인재 발굴에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국 및 캠페인 및 SNS 미디어 전략 실패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튜브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요 방송 하나 찍고 생방송 다 드러내는 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서 두고 보지 못하지만 지금은요 만약에 2시간 3시간 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치 있는 분들은 그 중에 유명한 강사들은 딱 깨갖고 10분짜리 5분짜리 딱 하면 그것만 탁탁 보고, 아니면 재치 있는 분들은 탁탁 빨리 돌리기 해갖고 필요한 것만 보지 안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로 찍어요. 어떤 거는 새로 해놓을 거는 올려놓고 많이 안 봐요. 근데 그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보거든요. 그 지금은 유튜브도 이제 전술 전략을 바꿔야 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분야, 방송, 언론 분야의 전문가들, 젊은이들 돈을 들이더라야 돼요. 이제는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국민 캠페인, SNS, 미디어. 요즘에 돈 많이 안 들여도요, SNS만 잘 활용을 하면요, 국민 속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귀, 이런 소리만 해갖고는,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만,
그거 갖고 이제는 안 통하니까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개발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불투명한 재정 및 독선, 분파, 소통의 부재. 불투명한 재정, 대한문 앞에 끝난 줄 알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후원금이 모였지만 어떻게 쓰여졌는지 단 한 번도 발표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 같이 운동하고 돈까지 냈던 우리 보수, 자유, 우파들까지 오해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독선! 단체장들 모여서 보면 이게 될 만한 모임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독선을 하고 소통 부재, 그저 뭐 하나님처럼 맞다 틀리다란 논조로 회의를 해나가면요, 회의가 안 돼요. This is one of my opinion.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라고 얘기만 해도요, 이거 논쟁은 사라지는데 여러분 회의해보세요. 저 사람 의견 윽박 지르고 틀렸다 맞았다. 네가 하나님이야? 누가 네가 맞았다 틀렸다를 누가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수 우파 모이면요, 이런 식의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행위로 나가요. 기획건 잘해놓고 세미나 해갖고 지금처럼 여기 세미나 한데 어저께도 모임을 가졌더니 거기 모임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걸 던지면서 계속 아주 파괴적인 언어를 던지더라고요. 아주 막 썰렁해졌어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보수 꼴통, 우리가 나이 먹어서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좋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단점이 있다 하면 그냥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입만 열면 파괴를 한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하면 입 닫고 그냥 듣는 게 좋습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60, 70 지나면요, 고집만 남아갖고 그게 뭉치다 보면 파괴가 돼요. 소통의 부재가. 저는 목회를 한 수십 년 하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요, 이것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 내놔갖고 안 되면요, 저는 바꿔요. 다수다결.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요, 시간이 당장은 통과 안 되지만 3개월, 5개월, 1년 후에 통과되더라고요. 근데 간합적으로 밀고 가면 사람 잃어버리고 리더십 파괴되고 조직 와해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은요, 어디 회의 가서 말씀하실 때 맞다 틀리다라는 말로 절대로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좀 바꿔주세요. 네? 좋은 의견이 있어도 제 의견은, 그리고 여러분 의견에 반대해도 거기 싸우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은 여기에다가 사직서를 항상 써갖고 다녔다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막 공격을 하고 뭐 하면 자기의 결점이 저는 그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결점도 사실은 더 있습니다 하면서 결점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경우한테도.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다음에 남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리젝트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데요, 일단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신할 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텐션을 줄여가는 그 아주 오더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선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란 말, 우리가 스스로 보수란 말 사용하지 말고 좌파 우파, 우리는 자유우파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세냐, 대세 반대세, 이걸로 하면은요, 이 좌빨들도 당신 반대세야? 반대한민국 세력에? 그러면 거기에 동조할 놈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서부터 우리가 이길 프레임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맨날 지는 보수 진보 이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회. 그것도 좀 대강 수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중점을 두는 거는 위기와 약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전 대안 제시입니다. 기회.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첫째. 네. 종북 주사파 세력의 실체와 위험성을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요즘에 간첩이 어딨냐 했는데, 간첩이 두글두글 하죠. 청와대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교회 내에도 있고, 유튜브 내에도 있고, 카톡방에 다 있어요. 이야, 정말 카톡방에 악질적으로 카톡방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간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실체와 위험성을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고 체계를 이미 다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아,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제는 건국까지 1948년 대한민국 분명히 정부 수립인데 이것까지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 6.25 노래까지 시작길에서 다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주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갖고 있었지 너무 귀중한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 뉴페이스.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아, 저런 인재들이 발굴되는구나.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어떤 단체들은 금방 없어질 것이고, 어떤 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고, 어쨌건, 뉴페이스 리더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 4.15 총선이 대표적인 증거죠. 그렇죠? 좌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정권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알았잖아요. 그들의 실력이나 실의나, 아니 배가 기울어서 배가 침몰되는데 천장만 바다에다 쳐박고 자기네 살겠다고 하는 정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당을 우리가 왜 믿고 찍어줘야 됩니까? 언제 또 그런 짓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아까 맨 말씀했듯이 스트롱이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잘못 인정하는데 거기 침뱉겠어야 되는데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해요. 나라 이 지경까지 만든 1등 공신들이. 여섯 번째. 예,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라고 이거 여섯 번째입니다. 정치 세력의 따까리가 아니라, 예? 우리는 보수 정당의 박수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치 세력의 대안 세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서 저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와서 굽신거리고 표 달라고 같이 하자고, 정책 전략을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정도로 실력을 키워놔야 돼.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그들의 따까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안 세력이 돼야 돼. 시민사회는 정치 세력의 대안 세력. 정치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시민사회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거기가 심화되고 하면은 거기서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몇몇 여러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는 집회 위주의 운동에서 이제는 우리 공부하고 멤버십을 키워가고 평상시 훈련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젊은이들도 키우고 장학사업도 하고 좀 그렇다고 한 단체가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가 몇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생겨날 때 시민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네,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4.15 총선이 저는 근본적으로 발상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정당만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가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민의식이, 국민의식이 많이 지금 후진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40년도 넘었죠. 1968년 12월 5일인가 국민교육원장 얼마나 좋은 명문 중에 명문입니까? 지금도 거기 몇몇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 영광된 조국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고 뭐 정말
그 26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엑기스 중에 엑기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비전을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 명문입니까? 이 멍청한 김영삼 때 그거 없애버렸죠. 지금도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해. 저는 통일의 비전 거기에 달아와 있습니다. 통일의 비전이 낮은 부분에 세계 인류 공용의 저의 통일로는 돈 잘 버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겠다예요. 돈 잘 버는 나라. 저는 거기를 한류와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띵크탱크, 미국의 이 보수가 이렇게 참패가 될 때가 1964년 선거 완전 참패를 당하고 계속해서 보수가 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68년도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금방 탄핵을 당했죠. 미국 대통령 초유의 역사. 그래서 보수의 도덕성이나 보수의 실력이 아주 바닥에 드러났을 때 우리하고 똑같았어. 완전 보수가 나라 이렇게 말아먹는 아주 원흉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근데 그때 미국 시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만 다 맡겨서 나라 쫄딱 망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해서 에드윈 퓨일러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정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꿈을 버리고 이 사람이 띵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제2의 비전도 띵크탱크예요. 헤리티지 재단이 바로 그렇게 시작됐는데 1973년에 13명의 청년을 모아서 후어라는 맥주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의 가치, 참가치가 뭔가를 다시 키우고 공부하고 이걸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겠다. 그래 거기에도 25만 달러 기금을 딱 갖고 와서 허름한 창고를 하나 얻어서 시작한 게 레이거노믹스의 기본은 그리고 지난 50년 이상 공화당 정책의 반 이상을 이 띵크탱크에서 만드는 정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당이 이 헤리티지 재단만큼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띵크탱크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이런 띵크탱크가 2,000개가 넘습니다. 로비스트, 이런 띵크탱크에서 만든 정책으로 만들려고 로비 활동하는 로비스트가 워싱턴에만 1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언제 연구해서 언제 정책으로 하겠어요, 저놈들이.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놔뒀잖아요. 80%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할 거는 25% 안 된다는 걸 좌빨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교육도 하고, 역사교육, 정책교육 다 하는데 우리는 정당에서 다 해줄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과 저 국민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단체장들 여러분 오셨지만은 여러분들 단체가 이제 다른 거 좀 그만, 태극기운동 좀 그만하세요. 해야 될 거 지금 부정선거 그 한 가지, 나머지 80%는요 이제는 단체 역량 강화하는 데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멤버십을 모으고, 그리고 씨도 안 뿌리고 무슨 열매를 자꾸만 따려고 그래요. 쟤네는 30년에서 70년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씨도 안 뿌리고 다 열매 따라, 그냥 태극기 들면 다 열매 따라. 너무나 성급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정권을 잡은들 한꺼번에 방송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법 구석에 2천여 명의 김일성 장학금 받은 거 어떻게 한 번에 개혁하겠어요? 시바람 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걸릴 거는요, 시간 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띵크탱크들이 그 역량을 발휘해서, 그래 25% 정치가들이 해, 나머지 75% 국민의식을 키우는 거, 이거는 계몽활동이나 비전,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좀 더 커져서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의 띵크탱크가 있는데 민간 단체가 만드는 그나마 띵크탱크는 제가 알기로 딱 하나 있어요. 그냥 기업에서 만든 띵크탱크, 다 자기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정책을 펼치는데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안 하는 거 국민도 안 하고 좌빨들은 사상교육, 역사교육 스며들어서 정말 철통 같은 무장을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 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좌빨 때문이다? 뭐예요? 직무유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좌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때문이죠. 우리가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는데 지금서부터는요. 어떻게 내 자식, 내 조카들, 내 친척들 교육을 할 것인가 눈높이 교육도 해보시고 콘텐츠 교육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광장에 안 나와도요. 가정에 들어가서 한 집안 자식 한 명씩만 이쪽으로 끌어들여도 무지무지한 애국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우파 보수세력 태극기 운동의 약점과 한계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셨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운동, 우파 약점과 한계를 알게 됐죠. 아스팔트 운동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좌빨들이 무슨 아스팔트 운동으로 다 합니까? 그거는 이벤트예요. 아스팔트 운동. 다 이뤄놓고 그것을 마지막 파이널 나지기 위해서 터트리는 작업인데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걸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념 부장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운동으로 안 되는 약점과 한계를 알았고 그 다음에 기회 또 하나의 기회는 유튜버들의 눈부신 활약을 통한 가능성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광화문 철기광장에서 뭐 정당 뭐 떠들어도 전 전광훈 목사님이 저거 하나만 꼭 성공했으면 했던 게 자유우파 언론 매체 신문 하나 자유일보 신문 하나 정말 제대로 돼서 그게 기성 언론지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구독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삐걱빼걱해서 더 자유일보로 저는 지금도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그 자유일보라는 게 정말 보수가 다 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에 버금가는 언론만 된다면요. 이것이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노총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 있는데 국민노조가 생겼잖아요. 국민노조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개입해서 이게 늘어나면요. 정당에서 못하는 거 노조 하나 지금 노조 못 건드려요. 나라도 못 건드려요. 노조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조를 성창명 위원장이 하다가 지금 저 기독자유당으로 가고 지금 저 이희범 씨가 대표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는 이 자유 언론 매체와 그리고 유튜브들이 하나 모여서요. 이것들이 그 노조에 가입하고 이것을 통해서 방송국 하나 왜 건립 못하겠습니까? 저 지금 뭐 JTBC 언제 JTBC 정말 관심 있는 기업가들이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된 언론과 그 다음에 유튜브가 TV 방송국으로 하나 만들어진다 하면요. 저는 정치권에서 못하는 거 자유시민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회고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불법 탄핵과 정치보복으로 인한 법치 질서의 붕괴.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시죠? 요번에 우리가 저 목숨을 걸고 뭐 3.15 부정선거에 이은 후폭풍 같은 후폭풍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요. 증거 하나로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이 정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넘쳐나는 증거가 아주 범죄의 종합병원 그 가족이 종합병원 시리즈인데 그거 갖고도 재판 판결을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법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한 국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 일어나면 그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증거가 넘친다. 과학, 철학, 쩍쩍 아무리 따져봐요. 얘네는 다 무시해버리는데 증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분노한 국민의 봉기받기 가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다 걸을 수 없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장단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쟁, 사상, 체제전으로 인한 국력 및 국격의 저하.
얼마나 피치기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당 야당이 합쳐서 젊은이 노인 합쳐서 나라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하면요, 국민들 덩실덩실 쓰죠. 지금은 저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일평생 가요를 안 듣다가 미스터 트롯을 들으면서 가요의 맛을 느꼈는데, 일주일에 그거 한번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정말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라 일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목숨은 못 바쳐도 나라 잘 살게 하는데 한번 앞장서 보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치를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국력도 올라갈 것이고 국격도 회복. 지금요, 우리나라 인권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프리카 보츠나와 만도, 말라위만도 못하던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인권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여기 탈북을 한 사람들 그냥 조사도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입을 가려서 저쪽으로 상황한테 형님 잡아왔습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그래, 딱 했더니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여기가 판문점인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철인 공노할 일입니다. 이런 인권 탄압을, 여기 탈북자들 3만 5천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12명의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개인 주소를 어떻게 방송국에 줍니까? 어떤 놈들이 국정원에서 줬는지 경찰 어떤 놈들이 방송에 줬습니까? 개인의 정보를. 그래갖고 그 12명 조사 다 하고 협박해갖고 8시간 하루 종일 다 찍은 거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요거 딱 했더니 봐라, 이 사람들 고향에 가고 싶은데, 이런 나쁜 놈. 박상학 씨 지금 뿌리다 뿌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놈들이 박상학의 주소를 줬습니까? 언론인들에게. 이거는 개인 신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짓을 우리나라 현 정권, 그 다음에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체성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보수정당이라고도 믿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제는 자유도 안 쓰고 이제는 중도가 무슨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당이. 개념도 없는 당으로 가겠다. 정체성의 위기.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직 청와대만 있습니다. 행정부만 있어요. 사법, 지금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죠. 공수처법 통과되니까 이제 더 하죠. 입법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무사 통과니까. 삼권 분립, 한미동맹. 여러분, 동맹이라 말에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어느 나라와 나라 간에 동맹이 있으면 서로 간에 목적이 같아야 돼요. 지금 미국과 남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의 목적이 같습니까? 가치가 같아야 돼요. 하고자 하는 목적, 북핵가 없으려고 그러는데 정의용을 통해서 참서부터 우리는 북핵 아니고 핵 무장 확산 금지다. 알았지? 했는데 요놈이 거짓말한 거. 저쪽에서 북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 해서 말을 바꾸려고 한반도 비핵화. 이번에 볼턴 회고록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이 정의용이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했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자기네 하지 않은 말만 만들어서 내니까. 지금 목적,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호 신뢰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문재인이 상호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구해주겠다 그러고 지금 요번에 6.25 행사까지 하는데 6.25 행사 한 번도 안 하다 갑자기 밤 10시에 미군 유해 해서 받는다고 하면서 했죠? 이게 6.25 행사예요? 밤 10시에 하는 정부 공식 행사도 있습니까? 참. 살다가 정말 별짓거리다. 예. 한미동맹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워싱턴에 한참 활동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미동맹은 파괴가 되고 관짝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곤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면 별장에까지 부를 정도로 베스트 5, 어떤 때는 베스트 3 안에 my friend라고 할 정도로 친해졌는데 지금 이 문재인은요, 지금 딱 가면 정상회담 2분짜리예요. 2분짜리 정상회담. 아프리카 추장 불러놓고도 2분 이상을 합니다. 우리
우리 북한 자유주간 할 때요. 탈북자들 모아놓고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하고 대통령 만나면 1시간 45분에서 2시간 정도 회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한나라 대통령이 4.11 작년에 이 좌빨들 잔치로 바꾸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 그날 켜들어와 해갖고 2분 회담하고 앤드류 공항으로 보냈다가 덜루스 공항 민간인 공항으로 나중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 취급하는데 이미 한미 동맹은 완전 그래서 요번에 지금 작전하는 것도 한국을 완전 빼버리잖아요. 왜? 얘기하면 비밀을 얘기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적에게 그 비밀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군사작전 비밀이. 어떻게 작전을 하겠습니까? 월남이 망했던 게 그렇거든요. 무기 대주면 무기가 갑자기 월맹으로 날아가서 같이 떴는데 알고 보면 같은 비행기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넘어가. 지금 우리나라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국정원 서버가 민변에 의해서 다 노출돼 버렸잖아요. 기무상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 우리나라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기밀 유지를 하면 작전하겠어요? 일본하고만 하는 거예요. 한미동맹 완전히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신쇄국 정책 및 신중 4대주의로 인한 국제적 고립. 저는 대원군 때만 쇄국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신쇄국 정책을 펼친다고. 왜?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피 튀기는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은 보람 안 합니다. 중국이 요번에 샨샤댐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나라가 작살나는지 지금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한 폐렴을 통해서 지금 북경시가 폐쇄되면서 이놈들 죽었다는 8만이 80만이 될지 800만이 될지 2천만 명이 넘는 유튜브 핸드폰들이 해지가 돼갖고 이게 갖지를 않은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명이 누구 됐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이 나라가 망하는데 망할 나라의 앞장선 대원군이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차라리 그때 일본하고 붙고 영국하고 붙고 미국하고 붙었으면 나라 뺏기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형상입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이 패권전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아니 질 나라에게 달라붙어서 신중 4대주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갖고 고종이 망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망할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쇄국, 그게 신쇄국 정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말이 민족적인 감상적인 민주주의. 민족주의, 간민주의,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김구나 조만식이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저놈들도 민족주의를 가졌으면 통일이 되는데 저놈들은 민족주의고 뭐고 다 이용해 먹거든요. 공산주의로. 그렇게 다 이용만 당했죠. 지금도 저쪽에서는 우리를 먹으려고 격파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민족주의를 우리끼리 하니까 얼마나 생각이 안 맞는데. 감상적인 민족주의. 요번에 존 볼튼이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조현병 환자라고 그랬죠?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어리버리하면서 감상적인 민족주의, 그 다음에 고영준 변호사가 말한 대로는 이 사람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미 그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그래서 이런 국제 고립을 자초하고 정상회담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세계 정상들하고 화기애애해야 한데 이거는 나가서 아무도 말 안 붙여주고 악수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런 치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어느새 몇 년 사이에 국제무대에 나가서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한국을 다 욕을 먹입니까? 복지 포퓰리즘을 통한 사회주의 선호 및 좌경화 풍조. 이거는 심각합니다. 보수가 정권 잡아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90%는 이미 좌경화.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정부로부터 받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요, 보수 정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이미 국민 정서 속에 사회주의가 너무 깊숙이 자리를 잡았어요. 좌빨이 아니